단종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은 이홍위입니다. 조선왕 이름 다 한 글자라고 알고 있는데 왜 단종은 두 글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학설이라든가 이름을 왜 두 글자로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조선의 왕은 대부분 한 글자 이름을 쓰고 그 이름도 되게 어려운,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일반 신하나 백성들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 거기에다가 쉬운 글자로 써놓으면 백성들이 이름을 쓸 수 있는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한 글자 쓰고 그것도 어려운 한자를 쓰게 된다. 그래서 단종은 예외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쓴 왕이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단종이 태어나던 날 불길한 징조가 있었으니 이제 적장자인 손자가 탄생했잖아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경사가 있으면 죄인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에서 죄인들에 대한 사면 조지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초가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종이 불운한 생애를 맞이했으니까 이게 뭔가 그 징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좀 불길한 징조에 관한 기록은 실록에서도 꽤 나옵니다. 정종 때 천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마귀하고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런 불길한 징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논리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예요. 홍수라든가 가뭄, 특히 지진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면 이건 뭔가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그때마다 왕이 하늘에도 잘못을 고하는 이런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은 왕이 태어났을 때 상스럽다는 기록들이 자주 보여요. 정도 같은 경우도 사도세자가 꿈에 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태어나셨다.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이제 왕으로 모셔오는 그때의 기록을 보면 왕이 되던 날 무지개가 뜨고 양안하루에 양떼가 꿇어 앉았다. 이제는 양까지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상스러운 징조가 있으면 왕이 더 잘 될 거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철종 같은 왕 그렇게 상스러운 조짐이 있어도 왕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일치하진 않는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단종의 불운한 모습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종은 정말 이 초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어머니가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사망을 해버려요. 탄생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가장 불운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단종이 이런 불운한 징조가 있었다면 왕이 되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큰 탈이 없이 세종 30년에 세손의 책봉이 되고 그로부터 2년 뒤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의 책봉이 되었던 단종 무사히 왕이 되는 코스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장자 중에 적장자인 단종은 4년간 세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년 세자 시절 이거 너무 짧지 않나? 우리 대학교 4학년 나와도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성종 같은 왕도 거의 세자 시절 없이 보냈거든요. 이런 거하고 대비해도 단종의 세자 시절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미 아버지 문종 때부터 이 세자를 공부시키는 서연이 잘 갖추어 있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유전적 요인으로 본다면 할아버지 세종대왕 공부천재 아버지 문종도 실록 기록에 보면 모든 과목에 요즘으로 치면 전부 올레이 플러스 맞은 인물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착실히 지향학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역량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문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단종을 낳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왕실에서 단종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다라는 이런 상황은 문종도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을 가장 따랐던 대신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대신들을 우리가 고명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김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표정사라고 해서
이 당시에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단종이 이게 사람들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뜻으로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 황표정사를 통해서 일단 인사권은 고명 대신들이 장악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단종이 대신들이 말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신들이 어떤 그 세종 때 제도 같은 거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할 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본인이 의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이고, 그래서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도 단종은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은 분명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죠. 바로 이 수양대군입니다.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 단종 주변의 인물들을 쳐냈다. 열여실 기술에서는 숙부가 나를 살려달라라는 단종이 숙부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면 단종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단종이 왕에 오른 시기부터 여러 참모들이 수양대군을 경계할 것을 상당히 충고해 나가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은 정치적 야심도 많고 뭔가 우리도 약간 그런 인물 있잖아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수양대군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수양대군은 약간 역행보라 할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진해서 고명사은사를 자청합니다. 3, 4개월이 걸리는 험한 여정이고, 또 국내에 본인이 얻게 되면 정치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은사를 자청을 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게 단종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피한다. 바로 이렇게 단종의 즉위를 정말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설마 뒤통수 치겠어? 누가 봐도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해서 이 중국행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례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수양대군이 단종의 혼인까지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단종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종이 혼인한다는 거는 아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종에게 아들이 생기면 당연히 단종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수양대군. 야, 저렇게 괜찮은 삼촌 또 있어? 그래서 경계를 또 풀게 된다. 그리고 또 3단계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죠. 그 국호원을 주장한 한 넉 달 뒤에는 단종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핵심 요약 정리문 딱 정리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단종의 입장에서도 야, 우리 삼촌 진짜 내가 잠깐이라도 의심하고 이런 것들 좀 본인이 좀 미안해. 하지만 이 수양대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양대군이 역대병유라는 책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공로자들에게 직급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월권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을 사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많아지자 단종이 수양대군을 위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양은 정말 훌륭한 삼촌이니까 나를 절대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유언비어 하지 마라. 이러면서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수양대군이 그야말로 충성 맹세문 올리자마자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계속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유정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세조가 주인공인 세조편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유정난 이후에는 단종이 확실하게 압박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1453년 5월 정도,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한 5개월 전에 종친과 대신들, 대관들까지 합류해서 열흘 동안 매일 혼인 문제 이야기 나와요.
하지만 국헌에 대해서만은 단종이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상중에 나는 혼인 절대 할 수 없다. 내가 결단코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면서 아주 단호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 계유정난 이전에는 국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단종 자신의 의사가 거의 관철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때 수양대군은 권력을 잡은 상태니까 이 수양대군이 거의 협박에 가깝게 단종을 국헌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단종은 왕으로서 계속 자리는 지켜나가요.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세력들을 포진시켰는데 왕의 자리에서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이 성인이 되어 나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는 작전이랄까요? 여기에 돌입을 해요. 종친 중에서 수양대군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성대군에다가 해빈 양씨라는 인물이 있고요. 누나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과 같은 단종 세력들을 역모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의 오른팔 왼팔 다 자르는 거는 이제는 왕위를 내달라라는 그런 요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단종이 했던 말 빨간 줄 딱 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양숙부는 주공의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으로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어린 왕을 보좌하고 자기는 왕의 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주공.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어린 왕을 가장 잘 보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서 주공의 길을 바랐는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은 당태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경복궁에는 세조가, 본인은 이궁으로 있었던 창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종이 어리긴 했지만 이제 상왕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단종은 가장 조선의 왕 중에 최연소 상왕이 된 또 인물이 됐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세조는 이런 그 상왕을 대접하는 퍼포먼스는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안을 하고 사냥에 또 단종을 초대하곤 했고, 그렇게 한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상왕이 된 단종에게 그 외할머니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성산문, 하이즈 같은 인물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겨우 부지하고 있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를 듣고 단종은 지지를 표명해요. 그리고 기회는 왔어요.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광연전이라는 곳에 이 행사가 계획이 돼 있었고, 정말 운명적이게 이 잔치에 벼룬검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경호원들을 동원시키기로 했는데, 그 벼룬검 중에 단종복위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사육신의 한 명으로 되는 무장 유응부가 벼룬검에 임명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암살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때 또 한명회가 촉을 발해요. 한명회가 미리 연회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는 이게 너무 연회장이 좁고 또 날씨도 더우니까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세자도 참여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거사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사를 준비한 이들끼리도 그대로 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하고, 이거는 뭔가 이 하늘이 또 다른 날로 선택하겠다, 연기를 해야 된다. 결국 결론은 성산문 박평년의 주장대로 거사가 연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계획 연기되면 꼭 이탈자 나옵니다. 이때 단종복위 운동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이 손잡고 보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궁에 있던 세조가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고 관련자 전원 체포, 국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핵심 인물 6명을 훗날 남효온이라는 인물이 정기문을 쓰면서 바로 6명을 딱 지정한 게 지금의 사육신입니다. 실제로는 단종복위 운동에 거의 한 70여 명이 참여를 했지만 요 남효온의 기준으로 뽑은 핵심 인물,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단종의 처가, 바로 이 장인인 송현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유배 보낸 곳이 바로 지금의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월의 청룡포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야말로 뭐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절한 지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청룡포에서는 단종이 짧게 머물러요. 왜냐하면 계속 홍수가 일어나서. 그래서 영월 객사로 이제 옮겼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도 가보시면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단종이 쓴 시 자규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유배지에서 단종이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많이 썼고, 또 청룡포에 가면 단종이 올라서 서울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 그리고 이제 600년 이상 된 소나무 관음송, 청룡포에는 단종의 이런 여러 유적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금성대군의 복위운동까지 일어나니 이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에게 세조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록의 기록에도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이렇게 자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세조가 사약까지 보낸 거 보면 세조에 의한 죽음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단종은 죽은 후에도 시신도 챙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는 걸 당시 영월의 향리였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장사를 지내줬고,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무덤, 장릉에 있는 자리예요. 단종의 무덤은 중종 때 단종 무덤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오늘날처럼 장릉이 된 것은 숙종 때 단종이 복권이 되면서 단종이 죽은 지 거의 한 23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하면 우리가 항상 그 기억나는 게 어린 왕. 그래서 사실 단종이 영월에서 사망했을 때 나이가 17이에요.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은 13살, 뭐 숙종도 14살. 근데 우리 특히 숙종 같은 왕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 하면 상당히 장성한 배우가 배역을 맡는데 나이 2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단종은 항상 어리고 불쌍한 이미지. 이 결과적으로 이런 단종의 비극적인 모습을 전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남아있다. 사실 단종하고 또 관련돼서는 정순왕후 송씨의 사연도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전해지는데,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단종이 노상군이 되어 죽으면서 정순왕후 역시 서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동대문 밖에 있는 종로구 지금 창신동 쪽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지금도 거기 가면 현장 남아있어요. 자지동천, 자주빛이 나는 풀이 있는 샘물 해서 흰 무늬의 옷감을 물을 들여서 생계를 이어갔고, 동대문 쪽에 있는 여인들이 채소를 많이 공급해서 여인시장이 여기에서 유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왕비로 살다가 결국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이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정순왕후도 노상군 부인에서 정순왕후가 되고 무덤도 사릉이 됩니다. 단종을 항상 생각했을 것이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무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후에도 또 애틋한, 우리로 치면은 쿠키 영상처럼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단종 무덤 장릉에 가면 이 소나무가 있어요. 정령송이라고 하는데,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가져가지고 단종의 장릉 옆에 심은 거예요. 뭐 마치 영혼 결혼식이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장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은 그야말로 이 축복 속에 왕위에 올랐지만 단종의 왕권을 넘보던 삼촌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세조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조선의 어떤 정국을 또 한 번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단종 때까지 어쨌든 대신들과 연합해서 하는 정치 형태에서 다시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왕이 어리다고 이 대신들이 권력을 넘보는 것을, 나는 이것을 제어한 거다,
그러나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그 정통성을 가진 기반에서 정말 세자 수업도 열심히 받고 왕노릇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만의 이유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에게 그래도 나를 한번 믿어봐.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고